네, 잘 들리시죠? 네, 오늘 강의를 맡은 한양대학교 임창환이라고 합니다. 먼저 사실 제가 처음에 1시간 반 강의라고 해가지고요. 강의 분량이 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제가 길게 끌면 2시간 이상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분 만에 끝내려고 하면 말을 빨리 하던가 아니면 중간에 건너뛰는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런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뭐랄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가만히 스킵을 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원래 이제 받은 주제는 기계와 인간의 만남이라는 주제를 받았는데, 근데 사실 뭐 제 전공이 그렇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주로 뇌를 연구하는 뇌공학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계와 인간에서 이게 어떤 인간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냥 우리 몸 전체가 아니라 뇌로 제한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거 많이들 아시죠? 요즘에 젊은 학생들한테 요즘은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600만 불의 사나이, 그죠? 그래서 600만 불의 사나이 이후에 이제 소머즈라고 하는 이제 후속편도 나와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칼이라든가 다리라든가 신체의 일부를 기계적인 요소로 해서 좀 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설정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부르는 용어가 있죠. 사이보그라고 하는. 사이보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사이버네틱스라는 단어와 오거니즘의 합성어고요. 기계적인 요소가 결합된 생명체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생명체니까 이제 뭐 쥐에다가 어떤 기계적인 요소를 결합을 해서 사이보그고요. 그다음에 뭐 토끼에다가 결합을 해서 사이보그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에게 한정을 할 때는 보통 사이보그라고 안 하고 우리가 바이오닉맨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바이오닉맨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총 조합해서 만든 이런 바이오닉맨이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신체 여러 부분들을 이제 인공적인 장기로 대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냐면요. 심지어 어떤 이제 스스로 호르몬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분비물을 이제 만들어내는 형태의 장기가 아닌 거의 대부분의 장기를 지금 기계적인 기술로 대체하는 게 다른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뇌 쪽을 좀 이제 제한을 시켜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 혹시 공각기동대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네. 작년 초에 개봉을 했는데요. 이 처절하게 망했죠. 우리나라에서 30만 명 정도 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엄청나게 사실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영화가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원래 이 공각기동대가 1995년도에 일본에서 나온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둠의 경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장면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その地区の清掃局から情報を取ってます。道南地区を巡回中の回収車8台、目標車両第 C79 号車。 사실 얼핏 보면 그냥 내비게이션 맞죠.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저 정보가 우리가 시각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 뇌에 전달이 되는 게 아니고요. 뇌에 직접적으로. 그래서 우리 뇌의 어떤 자연적인 뇌의 일부를 전자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전뇌라고 하는데요. 전자두뇌로 대체를 하고 그다음에 저런 정보들을 전뇌를 통해서 우리 뇌에다가 직접적으로 주입하는 그런 설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공각기동대 전뇌가 과연 현실에서 가능할까? 물론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일론 머스크죠. 그러니까 불가능을 이제 가능으로 만드는데 뭔가 일가견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2017년 3월 말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을 했다고 발표했어요. 그 회사 이름이 여기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뉴럴링크라고 하는 회사고요. 이 뉴럴링크 회사가 뭐 하려는 회사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잠시 뇌형 전자그물망을 뇌에 주입해 뇌세포의 모든 신호와 자극을 읽어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읽어낸 뇌 신호를 인공지능 컴퓨터와 연결시키면 각종 뇌 질환을 치료하는 것은 물론
인지, 사고, 기억력 등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Maybe the best one is to have an AI layer, a sort of third layer above the cortex, to work well and symbiotically with you.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학습 과정 없이 외국어나 고급 기술을 뇌에 직접 입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과학자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성공을 나오죠.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그래서 저기 일론 머스크가 사실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했을 텐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제 수많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들을 이제 현실로 만들어낸 일론 머스크가 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뭔가 진짜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을 했죠.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 설립을 발표를 하고 한 달 정도 지난 2017년 4월 달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페이스북의 CEO인 저커버그가 이제 언론에 등장을 해서요. 이제 페이스북 개발자 회의에 등장을 해서 페이스북이 지금 현재 60여 명의 엔지니어를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연구에 지금 투입을 하고 있고 페이스북의 최종적인 목표는 생각만으로 1분 만에 100개의 단어를 타이핑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한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한 50분 동안 나눌 주제가 일단 첫 번째는 뇌와 우리가 기존의 컴퓨터를 연결한다고 했는데 컴퓨터가 점점 인공지능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뇌와 인공지능이 연결되는 뇌 인공지능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우리 뇌 기능을 보조해주는 보조 인공뇌. 그러니까 일종의 뭐 외장 하드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뇌의 일부를 전자두뇌로 대체하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칩을 이용한 뇌 자극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다섯 번째 트랜스휴머니즘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좀 못하지 않을까 싶지만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미니언즈 지금 동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NEGIF라는 그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제가 동영상을 이제 조합해서 만든 건데 이게 초당 프레임 수를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초당 몇 개 프레임으로 지금 이어붙여서 만든 거예요. 1초에 30개 프레임을 제가 연결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전혀 끊김이 없고 아주 자연스럽게 보이시죠? 그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 지금 1초에 30개의 프레임을 이어붙여도 이거를 연속적인 영상으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우리 인간이 1초에 1000개의 프레임을 인식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 그림이 어떻게 볼까요? 뚝뚝 끊겨서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뒤에서 누가 총을 발사하면요. 이 총알이 막 회전하면서 날아오는 게 슬로우 모션처럼 보일 거고요. 물방울 하나 떨어뜨리면 물방울이 떨어져서 왕관을 만드는 게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근데 왜 인간이 1초에 30프레임의 인식 능력밖에 가지지 못했어요? 자, 생각해보면요. 우리 인류가 보통 한 200만 년 정도 이제 진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200만 년의 진화 과정 동안에 거의 한 95% 이제 기간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렵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렵 생활에서 굳이 1초에 30프레임 이상으로 샘플링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생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초당 1000개의 이제 프레임을 인식을 하려면 그만큼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 뇌는 유한한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동작을 하고요.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들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50cm짜리 형광등을 1시간 정도 켜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실제로 이용해서 작동을 하고요. 적죠 생각보다. 이런 이제 제한된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언어라는 걸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 뇌에서 언어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언어를 이해하고 언어를 생성하는데 관여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능력을 언어 생성에 이제 활용을 하고 있죠.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이제 호문큘루스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신체의 여러 부분들이 뇌에서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비례해가지고 그리거든요. 특히 이제 많이 큰 부분이 어딘가요? 손하고 입이죠. 그러니까 손은 이제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인간이 말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입이 저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들 쥐 같은 경우에는요. 쥐에 대해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뭔지 아세요? 쥐의 코수염의 감각을 담당하는 영역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인간은 개보다 소리를 잘 듣지도 못하고 냄새를 잘 맡지도 못하고 여기 있는 독수리보다 멀리 있는 것을 잘 보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제한된 감각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기억 용량도 제한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밤에 이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주인공 머릿속에 있는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이런 애들이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이 여기 있는 요 구슬, 색깔이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구슬로 표현되고요. 이 구슬을 들여다보고 아 이게 중요한 기억이야 라고 하면 장기 기억 교과서로 보내고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망각의 기록적으로 던져버립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사실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들 전부 다 뇌에다 다 집어넣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래서 시험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은 망각이라는 걸 이렇게 가지고 있을까? 왜 일부밖에 기억을 할 수 없을까? 왜 그러냐면요, 이 장기의 기억을 만드는데도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기억 용량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인간은 제한된 기억 능력과 제한된 감각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또 다른 이제 한 축인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인공지능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이슈가 된 게 2016년에 알파고가 바둑 세계 챔피언인 이제 이세돌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한 그 20년 전이 1997년부터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7년에 실제 IBM에서 만든 슈퍼컴퓨터 딥블루가 체스 세계 챔피언인 게리 카스파로프를 상대로 해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사실 좀 다른 얘기인데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하는 시간이 같은데, 게리 카스파로프는 이세돌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체스계에서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일생 동안의 승률이 90%를 먹고요. 그 다음에 무려 100달 동안 세계 랭킹 1위를 유지를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여기 퀴즈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승리를 거두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기기 시작을 하니까, 그다음에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사실 여기서 이 등장하는 이런 인공지능들은 특정한 게임이나 응용을 위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을 약 인공지능, 위크 AI라고 부르고요. 인간이 어떤 아키텍처를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스스로 학습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제 진화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 인공지능 이제 반대 이제 의미인 강 인공지능, 스트롱 AI가 있고요. 이제 여러분 영화에서 보는 저 터미네이터라든가 아니면 매트릭스와 같이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뭐 강인공지능을 지금 어떻게 구현을 해야 할지에 대한 기초적인 아이디어조차 없는 상황이고요. 강인공지능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반드시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건 아닌 게, 일단 그런 강인공지능이 자아를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 자아를 가진 강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려는 욕구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인간이 인위적으로 뭔가 이 인공지능을 그렇게 트레이닝 시키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어떤 윤리 규범 같은 걸 정해놓는다면 이런 일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이 점점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차, 3차, 4차 이렇게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사실 가장 여기 큰 변화가 보시면 생산 현장에서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2차에서 3차로 갈 때도 많이 줄어들고, 물론 이제 3차에서 4차로 갈 때도 줄어들지만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3차까지는 생산 현장 전체를 컨트롤하는 게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4차부터는요, 이 생산 현장을 컨트롤하는 게 인간이 아니고 기계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계가 잘 컨트롤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큰 차이가 이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로봇하고 인공지능 대체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인공지능 기술로 저 직업이 얼마만큼 대체가 가능하냐를 나타내는 지수거든요. 여기 보시면 텔레마케터 같은 경우에 99%가 대체가 이미 가능하고요. 뭐 되게 재밌는 게 운전기사 뭐 이제 많이 나오는 일인데 약사가 99%, 그렇죠? 이제 직업들이 많이 달라질 이제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오른쪽 밑에 있는 이 그림 뭐가 있을까요? 네, 인공지능이 그랬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알죠? 고흐의 화풍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창의적인 분야에까지 인공지능이 지금 뭔가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인간과 인공지능의 어떤 대립구도를 많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요. 근데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제가 아까 앞에서 우리 인간은 나오면 안 되는데 우리 인간은 제한된 감각 능력과 제한된 기억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이제 인간이 불완전한 인간이 인공지능과 만나서 좀 더 스마트한 그런 인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요, 초지능이라는 말을 용어로 부릅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있는 아이언맨에 등장하는 자비스라고 하는 인공지능 비서인데요. 실제 이 아이언맨이 이 아이언맨 수트를 착용하고 있으면 이 수트 안과 밖에서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생체 정보뿐만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환경 정보를 다 읽어드리게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클라우드 서버에 실시간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방대한 이런 쌓아놓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에게, 이 주인에게 가장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그런 조언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자비스 같은 시스템이 이제 우리가 이 뇌공학의 발달과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발달에 의해서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뭐 한 가지 시나리오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우리가 뭐 실제로 이런 이제 헬멧 같은 걸 쓰고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 자비스를 대신해서 여기 지금 아주 멋있게 생긴 이런 안경을 착용을 하고 다닌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안경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디스플레이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면 카메라도 있고, 그다음에 눈동자를 이렇게 추적하는 이제 내부 카메라도 있고요. 여기 발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생체 신호하고 뇌파 신호 같은 것들을 측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센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스템을 착용을 하고 길을 가다가 앞에서 누가 안녕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으시죠? 앞에서 누가 안녕하고 인사하는데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누군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르는데 아는 척하거나 아니면은 누구세요라고 하든가, 두 가지 다 그렇게 유쾌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맞이를 했을 때 여기 사실은 지금 현재 인공지능 기술로도요, 정면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앞에 있는 사람이 누가 안녕하는 거를 그 상황을 인지하는 거는 아주 쉬운 기술이에요. 지금도 가능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인공지능이 자비스가 앞에 누가 인사하네 우리 주인님한테 라고 인식을 했는데 주인님의 행동이 평소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부 카메라로 눈동자를 비춰봤더니 동공의 크기가 확장되고, 그 다음에 생체 신호를 측정해봤더니 심박수가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생체 임피던스가 낮아져요. 무슨 얘기냐면 땀을 많이 흘린다는 얘기거든요. 뇌파를 측정해봤더니 스트레스 받을 때 나타나는 베타파가 증가해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봤더니 우리 주인님이 앞에서 누가 안녕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걸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이 자비스 시스템을 착용하고 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 사진들 저장해놓은 것들과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대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낸 다음에 그 사람의 정보를 이 디스플레이 앞에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간의 부족한 기억 능력, 인지 능력을 이 인공지능이 보완해주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시스템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시스템까지 나오기 전에 전 단계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선생 김봉두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김봉두 선생님 보셨나요? 김봉두 선생님 요즘에 뭐 스페인도 보신 거예요. 이 차승원 선생님이 시스루 디스플레이 기능 있는 이런 안경을 이제 착용을 하고 계시고, 여기 지금 학생이 4명이 앉아 있는데 이 학생 4명이 이제 모자를 쓰고 있죠. 저 모자 안에는 뇌파 측정할 수 있는 뇌파 측정 기기가 다 들어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요, 두 번째 앉아 있는 이 학생을 딱 쳐다보면 이 선생님이 착용하고 있는 안경 디스플레이에 이 학생의 지난 학기 학점과 이해도, 집중도, 지루한 감정 조절 같은, 그래서 이런 이제 정보를 바탕으로 좀 더 이제 교육을 더 잘해줄 수 있겠죠. 라고 하면 장난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담 같은데 이게 인간 선생님이 아니고요, 인공지능 선생님이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인터넷 강의를 많이 듣잖아요. 인터넷 강의는 사실 동영상 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일방향적인 그냥 정보 전달이에요, 그죠? 근데 요 인공지능 선생님이 학습자의 지금 현재 이해도, 집중도, 지루한 감정 같은 거를 뇌파 신호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면 인공지능 선생님이 요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더 인터랙티브, 새로운 컨텐츠를 이용을 해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형태, 저는 이제 신경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런 형태의 교육 시스템도 조만간 등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되면 가짜 뉴스를 하나 배울 텐데요. 이게 자꾸 들리시는 거예요?
이머시 뉴로 2라고 하는 이런 헤드셋이 출시를 하니까 LG가 조금씩 듣죠. 그래서 LG가 G 브레인을 이제 출시를 해가지고 맞불을 놓는 이런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런 디스플레이 기능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죠? 이 정보를 뇌에다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죠? 시각적인 정보 형태로 뇌에다가 전달하는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뇌와 인공지능이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자, 근데 저희 같은 뇌공학자가 생각하는 미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뇌에다가 직접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뇌에 있는 정보를 여기 있는 메모리 카드에다가 다운로드를 해서 컴퓨터에다 업로드.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저 메모리 카드에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뇌에다가 다시 업로드. 이게 진정한 이런 게 이제 진정한 뇌 인공지능 인터페이스가 아닐까. 자, 그럼 이제 이런 기술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증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뉴럴 코드라고 해서 뇌의 언어라고 하는데요. 우리 실제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아주 정밀하게 측정을 해보면요, 이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가 아니고 디지털 신호 형태로 측정이 돼요. 그래서 디지털 신호라는 얘기는요, 여러분들 모스 부호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모스 부호가 우리가 뚜뚜뚜뚜뚜뚜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전달하잖아요. 우리 뇌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실제로 그런 식으로 전달해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신호, 그러니까 0, 1, 0, 1, 그죠? 있다 없다 이런 식의 지금 보시면 이게 완전히 디지털 신호.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뇌 내에서 정보 전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실제 컴퓨터도 저런 형태로 이제 전달을 하니까, 그죠? 이거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이런 게 정말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뇌와 기계를 연결하는 뇌 기계 인터페이스,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2004년부터 사람 머리에다가 마이크로칩을 이식을 해가지고 생각만으로 마우스 커서를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이건 이제 2012년에 나온 건데요. 이 생각만으로 이렇게 로봇팔을 컨트롤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고요. 이것도 이제 2012년에 피츠버그에서 나왔는데 보시면 이게 생각만으로 로봇팔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이스틱으로 움직이라고 하기 힘들겠죠. 요거는 이제 2015년도에 칼텍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여기는 보시면 위에 것들보다 잘 못 움직이는 것 같은데 왜 3년이나 더 늦게 움직이냐면요. 예, 요 두 개는 우리가 팔 움직이는데 이제 이용하는 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피지라고 하는 거기서 신호를 뽑아내가지고 로봇팔을 제어하는데 이건 그 영역이 아니고 IPG라고 해서 전혀 다른 영역에서 이제 뽑아낸 신호를 이용해서 로봇팔을 제어를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하는데 2016년에 여기 계신 요 분이 이제 사고를 당해가지고 어깨 축지 아래쪽을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깨만 이렇게 드석드석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여기 지금 팔에 보시면은 뭐 이런 이제 띠 같은 걸 착용하고 있잖아요. 요 동그란 거 하나하나가 이제 전기 자극을 줄 수 있는 전극이고요. 그래서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이용해서 여기 전기 자극을 줘서 움직이지 못하는 팔을 움직이는 거죠. 커브 잡고 기타도 치고 있고요. 아까 피츠버그에서 이 로봇팔 제어하는 거 보셨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로봇팔이거든요. 근데 이걸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거에서 더 나가서 이제 반대로 지금 보시면 여기 이 로봇 손가락 끝에 압력 센서가 달려 있고요. 그래서 압력 센서를 이렇게 건드리면 여기 지금 안대를 차고 있는 이분이 어떤 손가락을 만지고 있는지 요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로봇팔을 움직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로봇팔이 느끼는 것을 우리 뇌가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뇌와 기계를 연결하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죠. 좀 더 이제 재밌는 연구를 보여드리면 좀 이제 오래된 거긴 한데요. 1999년도에 미국의 그 UC 버클리에 있는 양댕 교수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갓 부임했던 여자 교수님인데 그분이 고양이의 시각 중추 중에 하나인 LGN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측면설상액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다가 177개의 바늘 형태로 생긴 전극을 삽입을 한 다음에 고양이 눈앞에 어떤 시각 영상을 보여주고요. 그런 다음에 고양이 뇌에서 나오는 신경 신호를 이용해서 고양이가 보고 있는 영상을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이 영상이 이제 고양이 눈앞에 실제로 보여주는 영상이고요. 왼쪽에 있는 게 고양이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이용해서 보고는 거예요. 보시면 전체적인 윤곽이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그렇죠? 자, 이게 왜 가능하냐면 사람에게도 사실은 이게 가능한데요. 우리 뇌는 시각 위상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앞에 어떤 이제 사물을 보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물이 작은 이렇게 화소들, 픽셀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 픽셀 하나하나가 우리 뇌의 시각 피질에 있는 신경세포 하나하나에 1:1 대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시각 피질에 있는 모든 신경세포의 활동을 읽어낼 수 있으면 이걸 이용해서 그림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게 가능하면 사실 뭐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시각 표지를 사물을 볼 때도 사용하지만 꿈을 꿀 때도 사용하거든요. 꿈을 저장할 때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새 이제 저걸 이제 머리에다 삽입을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레코딩을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꿨던 꿈을 영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람의 시각 기질이 이제 상당히 좀 깊은 곳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뇌는 고양이와 달리 주름이 많이 져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바늘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전극을 뇌에다가 시각 기질에다가 삽입하는 수술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요. 물론 뭐 꿈을 저장하기 위해서 머리를 열고 저거를 집어넣을 사람도 없을 거고요. 사람들이 잘 포기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존 로저스라는 이제 교수님이 있는데 그 연구팀에서 자유롭게 스타킹처럼 늘어나고 휘어지는 뇌 전극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뇌의 표면을 따라가지고 뭔가 쿠키볼 같은 게 붙는 거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전극이고요. 그러니까 요걸 이용하면은 이 우리 뇌에 주름을 따라가지고 저걸 부착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경세포의 활동을 다 읽어내서 그래서 꿈을 영상으로 만드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꿈 저장하려고 머리를 열고 머리에다 저런 거 집어 넣으라 그러면은 아무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덜 거부감이 들면서, 그죠? 수술을 좀 덜 하면서 우리 뇌에다가 저런 걸 삽입을 해서, 그죠? 뇌의 신호를 좀 더 정밀하게 읽어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뭐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 요거 같은 게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거는요, 이게 돌돌돌돌 말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 형태의 전극을 작은 구멍을 통해 가지고 뇌에 있는 데를 밀어넣으면 그 안에서 이렇게 펼쳐져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방식도 있고요. 뉴럴 더스트라고 하는 거 뭐냐면은 아주 작은 미세한 이런 그러니까 더스트잖아요. 먼지처럼 아주 작은 그런 칩 같은 것들을 작은 구멍을 통해 가지고 안에다가 이렇게 던져버리죠. 그런 다음에 각각의 칩에서 이제 보내오는 신호를 무선으로 머리 바깥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방식이고요. 요거는 아까 잠시 나왔죠. 그러니까 뉴럴 레이스라고 해가지고 뉴럴 링크,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 회사에서 하려고 하는 방식이고요. 액체 그물망을 이제 뇌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그 위에서, 그죠? 그 대뇌 피질 위에서 나오는 신호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이고요. 왼쪽 밑에 있는 요거는 스컬 일렉트로드라고 하는데 이게 스컬이 두개골이잖아요. 참고로 여기 두께가 인간 두개골의 두께와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사람의 두개골을요, 이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그 두개골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저걸 쏙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이미 프랑스에서 임상실험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 만든 사람하고 제가 만나가지고 얘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얘기 좀 나눴는데 그 사람들은 한 곳에 사실은 이거를 대체를 하면은 그런 고비 있는 것밖에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표는요, 여기저기 다 뚫어가지고 여기저기 다 대체를 하는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작용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전혀 부작용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길어지는데요. 일단 질문 때 하시면 좋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뇌가 의외로 어떤 외부 뭐라고 해야 되지? 디바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뭐 거부 반응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머리에다 뭐 찌르거나 이렇게 하는 게 크게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여기 그 2016년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스텐트로그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스텐트가 뭔지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가지고 막히기 직전에 있을 때 저 스텐트를 집어넣어가지고 막히는 걸 이렇게 지탱을 시켜주잖아요. 요 스텐트를 혈관을 통해서 집어넣는데, 이 목에 있는 혈관을 통해 가지고요 머리까지 이 스텐트를 밀어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지금 스텐트에 까만 점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전극이에요. 전기 신호를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텐트를 집어넣어가지고 내 혈관에다가 그래서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읽어주는 이런 방식도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드웨어는 그렇고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되게 재밌는 연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주제가 보조 인공뇌 주제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최신 가장 앞서가고 있는 그룹이 미국에 있는 USC,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 그룹인데요. 거기에 테드 버거 교수라는 분이세요. 그 연구팀에서 2013년에 히포캠퍼스 칩이라는 걸 개발했거든요. 여기 우리 뇌에 히포캠퍼스라고 하는 이제 부위가 있는데 우리말로는 해마라고 합니다. 근데 해마하고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 바닷속에 사는 시올스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해마라고 하고요, 우리말로. 근데 이 해마가 우리 뇌에서 되게 중요한 기능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 기능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해마가 망가지면 여러분들 메멘토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죠?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몇 시간만 전에 까먹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해마가 망가진 이런 이제 쥐에다가 그죠? 이 쥐의 해마를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마이크로칩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망가진 부분 앞쪽 뒤쪽에서 앞쪽에서 나온 신호를 받아가지고 히포캠퍼스 칩에 여기 입력을 집어넣고 이 칩의 출력 부분을 이 뒤쪽에 전류를 흘려줘서 이제 일종의 우회 경로를 이렇게 했더니 장기 기억 변환 능력을 상실을 했던 쥐가 어느 정도 장기 기억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2012년, 2013년에 나온 연구인데요. 2014년에 이 사람들이 뭘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냐면 사실 이건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긴 한데요. 쥐 2마리에다가 해마침을 삽입해요. 그런 다음에 이 한 마리 쥐를요 사방이 막힌 방 안에다 집어넣어요. 근데 이 방 안에 레버가 2개가 있는데요. 그럼 이 쥐가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일단 막 사방을 살피다가 왼쪽에 있는 레버를 눌러봅니다.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레버를 눌렀더니 이 쥐가 좋아하는 달콤한 설탕물이 내려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른쪽에 있는 레버를 눌러가지고 설탕물을 받아 먹는 거죠. 이 과정 동안에 이 쥐의 해마칩에서 측정이 된 신경신호를 받아가지고요. 그거를 이 방에 들어가지 않았던 다른 쥐의 해마칩에다 흘려줍니다. 그 다음에 그 쥐를 그 방에다 다시 집어넣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앞에 그 탐색하는 과정 다 건너뛰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레버를 달려가서 눌러가지고 바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개체의 기억과 경험을 다른 개체로 인식하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연구가 사실 아직까지 이게 되게 디베이트가 심한 그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사이언스 네이처에 논문이 안 실렸어요. 이게 저널 오브 뉴럴 엔지니어링이라고 해가지고 뭐 아주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좋은 저널이긴 한데 근데 그렇게까지 뭐 대단한 그런 저널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 게재가 됐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썰들이 많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네이처 사이언스 같은 데서 안 받아줬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이거를 정말 진짜 그렇게 했을까? 이게 우연이 아니었을까? 이런 것들이 사실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규명이 안 돼서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아마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학술지에 게재가 되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기술을 인간에게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이 사람들 계획은 2018년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까지 인간에게 이제 적용을 하는 게 목표였는데, 근데 원숭이한테 적용을 하다가 이게 뭐 계속 실패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계획이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한 2022년, 2023년쯤에 인간에게 적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벤처 회사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만들었는데 투자를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커넬이라고 하는 이름 회사고요. 이 회사에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해마에다가 해마칩을 삽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해마칩에서 들어온 이 정보를 이게 뭐냐면 외장하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개골 있는 데다가 외장하드를 집어넣고요. 이 정보를 이 외장하드에다 집어넣고 저장을 하고 있다가 정보가 필요하면은 다시 해마칩을 통해 가지고 우리 뇌에다가 주입을 하는 형태의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제 목표로 회사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도 되게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가까운 미래에 가능할지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거 왜 할까요? 이 연구를? 이게 뭐 인간의 기억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저런 거를 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저걸 하기 전에 1,000억짜리 연봉 1,000억짜리 직원을 뽑을 수도 있겠고. 네, 그렇죠. 뭐 일단 기억력이 좋은 아주 상당히 좋은 그런 이제 사람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이제 궁극적으로는 치매가 가장 타겟입니다. 왜냐하면 치매에 걸리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위축이 일어나는 알츠하이머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위축이 일어나는 부분이 보통 여기 해마거든요. 그래서 치매에 걸리게 되면 보통 단기 기억부터 소실이 되잖아요. 뭐 조금 전에 있었던 일부터 까먹게 되고 오히려 장기 기억은 오래 마지막까지도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보조 기억 장치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뭐 상상력을 좀 더 이제 확장을 해본다면 보조 연산 장치, 그래서 수학 문제 같은 거 풀 때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겠다라는 거는 우리 머리를 이용해서 하지만 실제 연산 같은 것들은 이 머리 속에 집어넣은 계산기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뇌의 일부를 전자두뇌로 대체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윤곽기동대 그 만화 영화에서는 가능한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은 이 뇌공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인 목표로 뇌의 일부를 전자두뇌로 대체하는 것을 꼽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미국의 MIT의 에드워드 보리든 교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뇌공학계의 슈퍼스타입니다. 아이돌 같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최근에 언론에 등장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경세포와 반도체 칩을 연결해서 새로운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그 슈퍼 인텔리전스 혹은 뭐 하이퍼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이걸 만들어내는 게 다음 세기 뇌 연구하는 사람들의 주요 목표가 될 것이고 언젠가는 인간 뇌의 자연적인 신경 회로망과 반도체 회로망이 정기적 뿐만이 아니라 광학적, 화학적으로도 완벽하게 결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가능성이 좀 보이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뉴로모픽 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신경 모방 칩이라고 해서 우리 뇌에서 이제 뇌 신경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보 전달 과정을 모방을 해서 반도체 칩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뇌에서 이 뉴런과 뉴런 사이에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이 정보 처리를 하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정보가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요. 그 시냅스의 연결 강도라는 정보로 저장이 되거든요. 이거를 모방을 해서 CPU와 CPU 사이에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다가 이때 만들어지는 정보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별도의 저장 장소에다가 저장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다가 이 시냅스와 비슷한 그죠? 그러니까 반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소자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 소자에다가 정보를 저장을 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의 칩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칩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맵리스터라고 하는 그런 칩이고요. 우리나라 SK 하이닉스에서 상당히 잘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뉴로모픽 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세대의 어떤 컴퓨팅 기술 중에 하나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많은 그런 회사라든가 아니면 뭐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에서 지금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보고요. 그런가 하면 유럽연합에서는요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201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인간 뇌를 연구하는 프로젝트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인간 뇌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뇌를 모방한 컴퓨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뇌를 그대로 모방한 컴퓨터를 만든 다음에 되게 재밌는 게 인간 뇌 모방한 컴퓨터가 있으면 여기다가 인위적으로 버그를 심습니다. 버그를 심으면 뭔가 막 이상 작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커들을 불러가지고 그 버그를 고치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우리 뇌에서 발생하는 뇌질환이 왜 생기는지 모르고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를 모방한 컴퓨터를 만들고 사람 뇌에다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어떤 질환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인간의 뇌를 모방한 컴퓨터를 만들어놓고 그 컴퓨터에다가 뭔가 버그를 심는, 그러니까 뇌질환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해커를 동원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고치려고 노력하다 보면 뭔가 뇌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프로젝트에 무려 10년간 10억 유로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세요. 그럼 언제쯤 되면은 우리 인간의 자연적인 뇌를 이 전자적 뇌로 대체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저는 이제부터 좀 재미삼아 드리죠. 저는 80년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무슨 그거냐 하면 요즘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테크놀로지 중에 80년쯤 전에 처음 상상이 된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를 제가 발견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80년 썰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미국의 그 유명한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잖아요. 이 사람이 콜리어스라고 하는 주간지하고 1926년도에 인터뷰를 하면서 한 얘기인데요. 제가 번역하는데 저기 당시 전화 이제 기술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제 전화를 걸고 싶으면은 뭔가 이렇게 레버를 막 돌려가지고 그죠? 교환원을 연결하면 교환원한테 어디 연결해 주세요라고 하면 교환원이 막 코드들이 꽂혀 있는 코드를 막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렇게 하면 저쪽에 이제 그 전화가 벨이 울려가지고 이제 통화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뭘 상상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무선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현된다면 전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뇌하같이 변할 것이고 거리에 관계없이 교신할 수 있고 영상통신, 음성통신 사실은 가장 소름 돋는 게 밑에 있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조끼 호주머니에 이 기계를 하나씩 가지고 다닐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거를 지금 상상을 했던 거고요. 정확히 80년이 지난 2007년도에 최초의 아이폰이 출시가 됐고 2006년도에 이제 최초의 아이폰이 일부적으로 개발이 완료가 됐죠. 80년 걸렸죠. 자,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VR 같은 경우에는 1935년도에 와인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그 개념을 만들었고요. 80년 뒤에 이제 표출이 됐죠. 이거는 이제 독일의 프리츠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미래의 의사라고 하는 상상인데요. 여기 지금 까만 옷 입고 앉아 있는 이 사람이 의사고요.
수천 마일 떨어진 배 안에 있는 사람의 지금 현재 상태와 이 사람의 어떤 의료 영상과 바이탈 신호 정보를 보고 이 사람을 원격 진료를 보고 있죠. 그래서 80년이 지금 이제 원격 진료가 대중화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자, 그럼 AI는 어떨까? AI는 사실 1956년도에 최초로 이제 개념이 만들어졌다고 이제 많이들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럼 여기다가 80년서를 대입을 해보면 203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인공지능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회사가 구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이 2036년이 되면은 기계가 완벽하게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타임지는 2045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2045년이 뭐냐면 인공지능 컴퓨터 한 대가 전 인류의 지성을 뛰어넘는 2045년. 자, 그렇다면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브레인 모션 인터페이스. 사실 1973년도에 최초로 개념이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80년서를 대입을 해보면 2053년이면 완성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2053년이 되면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30몇 년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 아프게 앞에서 강의를 할 필요 없이 여기 계신 분 전부 다 뭐 뭔가 머릿속에 칩 같은 걸 삽입을 하고 제가 이렇게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제 생각이 여러분한테 쫙 전송이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르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제가 좀 말을 좀 빠르게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은 이제 마이크로칩을 이용한 뇌 자극이고요. 사실 뇌를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자극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빛을 이용해서 자극할 수도 있고, 소리를 이용해서 자극할 수도 있고, 초음파를 이용해서 자극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극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시간이 있으면 좀 소개해드리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뭐 자기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기장, 전류를 통해서 이제 자극을 하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뇌 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다 FDA 승인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정신과 같은 데도 지금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그런 기계들인데요. 근데 뭐 요거 같은 경우 이제 TDCS라고 해서 동두괴 직류 자극이라고 해서 최근에 우리나라 식약처 허가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판매하는 회사가 있죠. 자, 그런데 요런 이제 디바이스들을 이용을 하면 뇌 질환을 치료하는데 이제 활용하는 거에서 더 나가서 뭐도 가능하냐면요. 이런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뇌를 정지하기 위해서 수학 계산 능력을 가능한다거나 직관력을 향상시킨다거나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이 사실 뭐 수만 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팔리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지금 포커스라고 하는 이름의 제품인데 이게 이베이 가면은 우리 돈으로 한 15만 원 정도 하면은 살 수가 있고요. 근데 물론 써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은 그냥 이제 감수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런 건 이제 구매를 하는 게 가능하고요. 사실 이게 법에 좀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얘기하면 좀 길어지긴 하는데 법에 저촉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써서 머리가 좋아지는 기계다라고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기계 있고요. 요거는 이제 DIY TDCS라고 하는데 DIY가 뭐예요? Do it yourself죠. 그러니까 스스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게 금지가 돼 있으니까 부품을 따로 팔아요. 부품은요. 자기가 그 부품들을 다 사가지고 스스로 조립을 해가지고 자기 머리에다가 쓰면은 그러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원 정도 하면은 사실 구매를 해가지고 쓰는 게 가능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인터넷에 커뮤니티가 크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뭐 스스로 막 사용기 같은 거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요. 되게 재밌습니다. 찾아보시면. 근데 최근에 이제 FDA에서 18세 이하 청소년한테는 이런 거를 이제 실험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지침 같은 것들을 내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뇌가 덜 발달된 상태에 있는 그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바이스를 계속해서 사용하면 뇌 발달에 장애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머리가 보통 이제 다 큰 뇌가 전부 다 발달을 한 성인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부작용이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관심이 있으시면 사서 쓰시되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달파라고 하는 기관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미국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요. 일종의 군사기술 연구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브레인 칩 프로젝트라는 걸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군사기관이다 보니까 아주 자세한 사항을 뭐 이렇게 외부로 오픈을 하진 않아요. 근데 뭐 이렇게 조금씩 흘려주는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 얘네들이 뭘 하고 있냐면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시죠. 그래서 아주 이제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게 일상생활 중에 계속해서 떠올라가지고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질환인데요.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사실 병사들이 퇴역 군인들이 되게 많이 가질 수밖에
이라크에 파병 나갔던 그런 군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많이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병사들의 이제 기억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달파 브레인치 프로젝트라는 걸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사실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변환시키는 게 해마라는 기억이었고, 그다음에 장기 기억은 사실 요 피질 쪽에 저장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나쁜 기억이 어느 곳에 저장됐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병사를 불러서 fMRI라고 이제 기능적 자기공유 질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MRI를 이용해서 뇌 활동을 이제 영상화시키는 장치인데요. 그 안에 집어넣고 그 나쁜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 활성화되는 부위를 그걸 이용해 찾은 다음에 그 부위를 이제 열고 저 브레인칩을 삽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그 기억이 떠올라요. 그러면 이런 이제 리모컨 같은 거 들고 다니다가 리모컨 버튼을 딱 눌러주면 여기에 전기 자극이 가해져가지고 기억을 이제 억제를 기억이 안 나게. 그래서 이런 이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브레인칩을 지금 거의 완성을 해서 올해 내년 뭐 이때쯤에 지금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식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워낙 이 달파가 군사 기술 연구하는 이제 그 기관이다 보니까 색안경을 끼고 지금 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기술을 악용하면 슈퍼 솔저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 뇌에 특히 이제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편도체라고 하는 부위인데요. 이 부위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부위예요. 근데 저기다가 저 브레인칩을 삽입을 해놓으면요. 그럼 전쟁터 나가기 전에 본부에서 스위치 버튼 딱 누르면 아미그달라 두려움을 관장하는 부위의 활동을 억제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는 병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슈퍼솔저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아직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단계는 아니지만 뭐 쥐라든가 그죠? 그런 다른 이제 동물들 원숭이라든가 이런 이제 다른 동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억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브레인칩이라든가 뭐 수학은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 좀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브레인칩들을 많이들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전이 된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이런 뭐 마인드 업로딩, 메모리 기억 지워지는 메모리 이레이징 아니면은 인텔리전스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기억을 증폭시키는, 그러니까 인지 능력을 증폭시켜주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산업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마지막 요 내용이 뭔가 좀 약간 윤리적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생략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사실 요 마지막 부분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기술들이 불러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들을 담고 있었는데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이 기계가 무슨 기계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는 거의 도입된 적이 없었던 기계예요. 이게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에서 1940년대 정도까지 실제로 사용이 됐던 기계라고 하고요. 플로로스코피라고 하는 기계인데 물론 이제 플로로스코피는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플로로스코피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 기계가 무슨 기계였냐면요.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신발 사이즈 재는 기계였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발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쪼여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 밑에 그 뭐야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줄자로 이렇게 재가지고 이 맞춤형 신발을 만들 때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그 흉부 엑스레이 많이 찍으시잖아요. 근데 흉부 엑스레이 찍을 때 뭐 이게 한 번 찍는 게 뭐 비행기 한 번 이렇게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설량이 더 적다라고 흡수되는 설량이 더 적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요. 인광체라고 하는 물질을 사용하고부터 그 설량을 대폭 줄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설량을 덜 사용을 하더라도 지금 정도의 그런 영상을 얻는 게 가능해졌는데 그 인광체가 언제 개발이 되기 시작했냐면은 1970년대부터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요 인광체를 안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선명한 영상을 받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엑스레이 우리 한번 찍을 때 쪼이는 설량의 한 1000배 넘는 그런 설량의 X선을 쪼여가지고 이제 영상을 얻었는데요. 그래서 신발 사이즈 재려고 한번 재려고 그죠? 이 엑스레이 한번 그 흉부 엑스레이 찍는 거에 1000배 양의 X선을 쪼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신발을 한 번씩 맞출 때마다 찍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암에 걸려서 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실 1950년 정도가 될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렌트겐이 X선을 1890 몇 년에 발견했죠. 그 뒤에 한 50년 동안 X선이 인간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 기술이 나오는 당시에는 이 기술이 어떤 형태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작용을
만들어낼지 사실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거고요. 근데 새로운 기술에는 늘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소개해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도 사실은 지금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지만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이제 대비라든가 그런 뭐 뭐랄까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단 저희 같은 이런 개발자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들 이 분야에 직접적으로 이제 관계되지 않는 분들이라도 좀 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항상 이런 윤리적인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진짜 마지막 슬라이드는 책 광고고요. 오늘 이제 내용이 좀 이제 재미있으셨던 분들은 좀 더 이제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신 분들은 뇌공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뇌를 바꾼 공학을 바꾼 뇌라고 하는 슈퍼 베스트셀러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뭔가 뭐 인공 팔, 다리, 인공 심장 뭐 이런 좀 이제 다른 신체 부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바이오닉맨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말을 좀 빨리